한국의 군사전략 지형을 뒤흔드는 조기 경보기 2차 사업이 마침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해외 주요 매체들은 이미 이 움직임을 예견한 듯 보도해 왔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2030년까지 약 250억 달러 한화, 약 34조 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그 안에 3조 원 규모의 조기 경보기 도입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로이터 역시 한국이 공중급유기, 패트리어트 개량, 그리고 추가 F-35 전투기와 함께 조기 경보기를 패키지로 묶어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2단계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좁혀져 있었고 사실상 미국 L3 해리스의 글로벌 6500 플랫폼이 유력 후보로 굳어진 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미국산을 또 산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지금 논란의 핵심은 글로벌 6500이 아직 실체가 없는 개발 전 단계의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공군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운용 실적도 없고 다른 국가가 채택한 사례조차 없는 기체를 한국이 첫 번째 고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품 단종 문제와 운용 리스크가 뒤따른다는 점은 과거의 경험이 충분히 입증해줍니다. 예컨대 F-15K에 독자 장비를 얹었다가 후속 군수 지원이 막혀 유명무실해진 사례, 또 보잉 737 기반의 E737 PSI 역시 미국 공군이 운용하지 않으면서 부품 가격 급등과 정비 난항으로 가동률이 60%대까지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도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브레이킹 디펜스는 글로벌 6500을 한국이 최초 운용할 경우 조기 단종 리스크와 군수 지원 문제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군의 우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반대로 국내 방산업계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부품 단종은 국산화의 기회이고 기술 이전 조건은 국산 조기 경보기 개발의 발판이라는 분석입니다. L3 해리스와 함께 실질적 주계약자로 거론되는 이스라엘 IAI는 이번 사업에서 소프트웨어와 레이더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존 보잉처럼 블랙박스로 묶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이 직접 소스코드 접근과 장비 개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LIG X1과 대한항공이 참여하는 전자전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 구조 자체가 이스라엘식 조기 경보기 레이아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술 융합이 용이합니다. 다시 말해 글로벌 6500은 당장은 공군에게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조기 경보기 독자 개발을 앞당기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량적 데이터를 보더라도 양측의 이해관계는 분명히 갈립니다. 패트리어트 개량에 투입되는 비용은 2조 원, 포대당 약 2,500억 원입니다. 반면 국산 천공포대는 발사대와 미사일까지 포함해 수출가가 약 4천억 원 수준입니다. 단순 교체 비용이 국산 최신 체계 도입가와 맞먹는 상황은 한국인들에게 분명 아쉬운 대목입니다. 여기에 공중급유기 6대 추가 구매 역시 정상 절차 없이 FMS 직구매로 결정된 상황에서 이번 조기 경보기 사업마저 미국산에 쏠린다면 국민 여론이 곱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 이전과 국내 조립이라는 파격적 조건은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글로벌 6,500대 중 2대를 대한항공이 국내에서 조립하게 되면서 그간카이가 독점하던 대형 군수사업 구도가 대한항공과 LIG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까지 불러왔습니다. 이런 복합적 구도가 바로 지금 한국 조기 경보기 사업의 현주소입니다. 공군은 실체 없는 기체를 떠안게 되는 불안을 토로하고 방산업계는 국산화와 독자 개발 기회를 반기는 아이러니한 상황. 해외 주요 매체들이 한국의 선택은 전략적 모순이라고 꼬집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이 모순이야말로 한국 군사산업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틈새에서 독자적 조기 경보기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진정한 도약대가 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기 경보기 2차 사업의 본질적 갈등은 결국 군의 안정적 운영 논리와 산업계의 미래 성장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공군이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명확합니다. 글로벌 6500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즉 한국이 첫 고객이 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되고 개발 지연이나 성능 미달, 부품 단종 등 예상되는 모든 리스크를 한국 공군이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 보잉 737 기반 2737 피스아이의 사례는 그 우려가 현실적임을 보여줍니다. 당시 미국 공군이 운용하지 않는 기종을 선택하면서 부품 단종과 유지비 폭등으로 현재 가동률은 6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공군 입장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반면 방산업계가 이 사업을 환영하는 이유는 또렷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L3 해리스와 IAI가 기술 이전을 보장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레이더 운용 알고리즘까지 이전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단순히 외산 무기를 들여오는 것을 넘어 국산 조기 경보기 개발의 토대를 확보하는 기회로 읽힙니다. 이는 기존 보잉과 달리 블랙박스 구조가 아닌 열린 플랫폼을 의미하고 한국이 향후 독자 개량과 부품 국산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셈입니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LIG넥스원이 이 사업의 국내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조기 경보기뿐 아니라 전자전기, 신형 특수기 분야에서 기술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플라이트 글로벌은 이를 두고 한국이 미국, 이스라엘 기술축을 통해 독자적 조기 경보 플랫폼을 구축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로 보더라도 이 갈등의 양상은 뚜렷합니다. 글로벌 6,504대 도입 규모는 약 3조 원으로 추산되며 그중 2대는 대한항공이 국내 조립을 맡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생산 기술과 정비 체계를 국내에 흡수하는 구조로 산업계에는 확실한 이득입니다. 반대로 공군이 원했던 보잉 E7은 한 대당 약 1.5조 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로 전체 예산 3조 원으로는 2대밖에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예산 제약 속에서 선택지가 사실상 L3 해리스뿐이었던 셈이지만 공군이 반발하는 이유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신뢰성에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업은 공군과 산업계의 이해가 평행선을 달리는 구조입니다. 공군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검증된 무기를 원했고 산업계는 미래 국산화를 위한 기술 이전을 원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과의 방산 패키지 계약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아이와 같은 대안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구조 속에서 한국은 군의 당장의 안보 필요와 산업의 장기적 발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조기 경보기 2차 사업의 향방은 어떤 기체를 도입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군사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험대입니다. 공군 입장에서 글로벌 6500은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산업계 입장에서 이 선택은 국산 조기 경보기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국 이 사업은 한국이 외산 장비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기술을 흡수해 독자 체계로 나아가는 과도기의 필연적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의 분석도 이 점을 짚습니다. 더 월조는 한국의 선택은 단기적으로 불안하지만 장기적으로 독자적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유일한 길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LIG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적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면 카이가 독점하던 항공기 산업 지형에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합니다. 공군은 불만이 크겠지만 산업계는 기술 자립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쥐게 되는 셈입니다. 이 사업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감정도 복합적입니다. 당장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시선과 기술 독립의 기회를 반기는 시선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 발전사가 늘 그래왔듯 초기에는 불완전한 선택이었더라도 결국 이를 국산화와 독자 개발로 연결해내는 힘이 지금의 방산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동력입니다. 조기 경보기 2차 사업 역시 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2일 북한 조기 경보기 공략 영상입니다. 한국이 운용하는 2737 피스아이는 우리 공군의 지휘, 통제, 정보, 감시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조기 경보기입니다. 공중의 우세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전장에서 적을 보다 더 멀리서 추적할 수 있는 조기 경보기는 존재만으로도 적 공군을 압박하는 중요한 전략 자산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공군은 현재 보유한 4대의 조기 경보기에 더해 추가로 4대를 도입함으로써 철통 같은 감시 태세를 갖추고 유사시 완벽한 제공권 장악으로 우리 군의 승리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과연 푸틴과 김정은은 어떠한 종말을 맞게 될까요? 사람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두 독재자의 야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에 총알바디로 끌려간 북한군은 현재까지 약 4,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추가로 3,000명 이상의 병력을 또다시 러시아로 파병하였으며 미사일과 포탄도 더 많이 러시아로 보낸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푸틴은 자신들의 군사 기술을 아낌없이 넘겨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정은은 핵 잠수함 건조로 추정되는 시설을 방문하여 선전 뉴스를 내보내더니 직후에는 러시아의 S-400을 차용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공개하였는데요. 이번에는 러시아의 A-50 조기 경보기를 모방한 것 같은 자신들의 조기 경보기를 세간에 공개했습니다. 조기 경보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군 전력을 2배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전략 자산으로 현대 공중전에서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이러한 조기 경보기를 북한이 제작했다면 당연히 러시아의 기술이 흘러들어갔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두 국가의 불법적인 침략 행위와 군사 밀착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기 경보기의 전략적 중요성과 북한의 조기 경보기를 깨부술 우리 군의 전략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전한 21세기라 할지라도 지상에 위치한 레이더 기지만으로 모든 적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구는 평탄한 땅이 아니라 둥글기 때문에 지상 레이더 기지에서 점차 멀어질수록 지상과 레이더파 사이에는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러한 사각지대로 침투하는 적을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지상은 대규모의 시설과 경비병력 등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하지만 공중에서 적을 감시하는 조기 경보기는 이러한 지형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고정된 지상의 감시기지와 달리 적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적어 감시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조기 경보기도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포위기를 대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고정된 위치 재원이 없으니 적이 조기 경보기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해야 하므로 임무의 안전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전투기는 기체 크기의 한계로 인해 대형 레이더를 장착하기 어려워 탐지거리와 추적 범위가 상대적으로 짧지만 대형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는 조기 경보기는 전투기가 탐지하지 못하는 표적을 먼저 식별하여 아군 전투기 편대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텔스기의 임무에 있어서도 조기 경보기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 피탄 면적을 최소화하여 적의 추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첨단 전투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탐지되지 않는 전투기는 아닙니다. 스텔스기가 적을 추적하려고 자신의 레이더를 가동하면 적은 역으로 레이더 전파를 추적하여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선 스텔스 전투기들이 적의 추적을 완전히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레이더도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군 공군이 조기 경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적 전투기에 대한 추적 임무를 조기 경보기가 수행함으로써 스텔스기는 자신의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도 표적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텔스기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적 전투기의 레이더 탐지와 전파 역추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상태에서 되레적기를 격추할 수 있으니 조기 경보기를 보유하면 공군력이 2배로 상승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4대 조기 경보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공군에 배치하였으며 보다 원활한 임무 지속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4대 조기 경보기를 2030년대 초반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국조차 기술적 난관으로 인해 해외 직도입을 선택한 조기 경보기를 북한이 도입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 당국과 관련 기관에선 북한이 러시아에게서 기술을 일부 이전받은 다음 자신들이 보유한 일류신 76 항공기를 개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러시아 등이 운용하던 조기 경보기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에 일류신 76 항공기를 기반으로 제작한 A-50 조기 경보기를 운용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A-50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면 북한이 여러 기술을 긁어모아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있다는 추정이 합리적인데요. 러시아의 A-50은 약 470km 거리에서 적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성능의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서방제 조기 경보기보다 일부 지표에서 훨씬 더 양호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플랫폼으로 사용된 일류신 76의 한계와 장착한 레이더의 과도한 무게로 인해 작전 지속 시간이 짧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기 경보기는 오랜 시간 비행하며
적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전 시간이 짧다는 것은 생각보다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조기 경보기 제작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건 그만큼 현대공중전에서 조기 경보기의 유무가 전력상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북한의 공군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나 북한이 조기 경보기 등 새로운 전력을 추가하려 한다는 것은 북한이 공군력 증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조기 경보기 전력화는 실질적인 공군력 증강보다는 단순히 김씨 일가의 새로운 선전 도구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제작한 조기 경보기가 무용지물인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겨우 한 대의 조기 경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운용과 공역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무기 체계는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보유 수량이 필요합니다. 작전 지속 시간, 전술적 효과, 군사교리 등을 총망라하여 무기 체계와 부대 편제를 정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한국만 하더라도 현재 4대 조기 경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정도 전력으로는 24시간 동안 빈틈없는 공중 감시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4대의 조기 경보기 중 2대는 각 8시간씩 교대로 16시간의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한 대는 예비 임무, 한 대는 교대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대 조기 경보기를 보유한 한국조차도 매시간 정찰 공백 없이 조기 경보기를 운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한 대의 조기 경보기를 보유한 북한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부족한 조기 경보기를 보강하고 24시간 공중 감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4대의 조기 경보기를 2031년까지 더 확보할 예정이며 북한의 열악한 경제 형편을 고려할 때 한국과 대등한 수준의 전력을 구축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게다가 조기 경보기가 전략적 효과를 거두려면 경보기와 전투기 간의 연계 시스템이 더욱 중요합니다. 조기 경보기가 우수한 레이더 시스템을 바탕으로 적기를 추적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투기에 전송되어야만 적과의 교전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경보기에 탑재된 레이더의 성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전투기와의 연계 체계인데요. 그러나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 중 조기 경보기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기체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북한 공군의 가장 최신 전투기인 미그-29조차도 198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이래 변변한 성능 개량이 없어 조기 경보기와의 데이터 링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그 아래의 전투기로 조기 경보기와 합동작전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투기 전력이 빈약한 북한으로서는 조기 경보기를 호위하는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조기 경보기는 우수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적 공격 수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전투 체계는 빈약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하려면 당연히 주변의 호위기를 대동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한국 공군과 비교하는 게 민망할 정도인 북한 공군에서 조기 경보기를 엄호할 전력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현재 운용할 수 있는 주요 전술기로 F-35, F-15K, F-16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술기 보유 수량만 260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기껏해야 F-16조차 따라잡기 버거운 미그-29 40대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어 한국 공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조기 경보기를 호위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이 아예 없는 수준인데요. 무엇보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자국의 신규 전력을 선전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러시아의 기술력이 다소 뒤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조기 경보기와 레이더 기술은 태생부터 기술적 완성도가 미국에 비해 10년 이상 뒤처진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흔히 미국과 러시아를 양대 군사 강국으로 바라보지만 두 국가 사이에는 엄연한 기술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러시아 기술 중 일부를 받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주요 전력을 상대할 정도의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면 경제력과 기술력을 모두 보유한 한국은 북한이 러시아, 중국 등을 통해 첨단 기술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깨부술 무기 체계를 보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은 필요시 미국제 무기를 직도입하는 방식으로 북중러보다 더욱 우수한 무기 체계를 확보하거나 라이선스 생산 또는 자체 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한 전력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한 조기 경보기는 미국제 경보기를 도합 8대 구매하는 방식을 사용하되 전투기 분야는 KF-21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공군 전력을 끊임없이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러시아 기술에 도취된 북한의 조기 경보기는 한국 공군 전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요격당할 것입니다. 물론 전쟁에 있어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적의 전력이 강화되고 있다면 우리 군도 당연히 이에 맞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적의 전력을 과대평가하고 내부적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북한은 2025년 들어 핵잠수함 건조로 추정되는 조선소부터 S-400의 기술을 차용한 지대공 미사일을 연달아 공개했으며 이번에는 조기 경보기를 선전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 기술과 군사 전략을 살펴보면 어딘가 여전히 나사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작전 역량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러 밀착을 유심히 추적하되 적의 전력에 너무 겁을 집어먹을 필요는 없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전력을 강화한다면 우리의 안보 태세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